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입니다. 이번에도 총 4분의 발표가 진행되고 또 발표가 종료된 다음엔 종합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 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영 교수님께서는 기술 지정학 시대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 국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장우영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장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에서 올해 1년 동안 이 주제로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15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국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 학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엇을 분석했는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전략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분석한 주제는 이러한 기술 지정학 시대의 디지털 주권의 경쟁의 양상, 그리고 통상의 쟁점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크게 보면 두 축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에서 동류 국가들이 어떻게 블록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들, 이제 그리고 기술 경쟁에서의 지금 현재 국면의 어젠다들은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제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은 기술 지정학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의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 체제 안에서 또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동맹국 내부의 일정한 균열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동맹 체제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인접국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포드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미중 기술 경쟁 시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핵심 디지털 신흥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고, 현재 그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약 10년 이후에는 생태 환경 기술이 이 국면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앞부분 디지털 핵심 신흥 기술이 어떠한 전략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젠다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핵심 신흥 기술이라고 할 때 핵심 신흥 기술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리고 학자들이 정의하는 것, 그리고 산업에서 정의하는 것,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해외 보고서나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 시각, 안보적 시각, 전략적 시각에 따라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법률에서도 이 용어가 한 4가지 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보통 국가 전략적으로 정의를 할 때 CET라고 해서 핵심 신흥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신흥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 탈세계화 흐름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신흥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공재로서 사용이 되어 오고 이제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일정하게 이바지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는 거의 모두 상쇄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패권의 어떤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난 이제 이 상태인데요. 해서 트럼프의 귀환이라든지 그리고 레드웨이브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게 이 앞으로 미중 경쟁의 갈등을 향후 4, 5년 동안 아마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핵심 신흥 기술이라고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서 지금 2년 주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적을 해봐서 저희가 일정하게 범주화를 시켰을 때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첨단 제조 및 소재,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및 우주 기술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분석한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 이제 안에 영역에는 첨단 컴퓨팅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이러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국의 핵심 신흥 기술 전략을 보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핵심 신흥 기술을 모두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행정 부서 내지는 대통령실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공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중 패권의 경쟁에서 지금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미중의 어떤 전략적인 특징을 보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철저하게 입법의 행위들이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입법화된 것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입법들이 미국산 이제 어떤 제품을 넘어서 그 제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원천적인 기술들을 모두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항 패권의 형태는 일단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상하이 협력 기구 같은 경우인데요. 원래 이 상하이 협력 기구 같은 경우가 패권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 패권으로 확장되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미중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표류하는 한국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보면 오커스나 이 쿼드 동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동맹의 모든 챕터에 참가할 수는 없더라도 그 핵심 영역 에서 그 해당 챕터별로 참가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국내 학자들의 제언입니다. 이제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규범 형성에서 디지털이 통상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수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WTO 같은 경우는 이 통상에서 보면 CET 영역을 포괄하는 측면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WTO를 대체하고 있는 이제 1대1 협정이라든지 그 소기업 다자무역 협정의 형태로 WTO 체제의 균열을 일정하게 방어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단에 미국 동맹국 주도의 지역 무역 협정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1대1 내지는 이제 그 1대 다 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역 챕터 안에 첨단 기술 관련 조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일본이나 혹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이제 그 호주 같은 이 챕터에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의 무역
조항들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이제 그래 디지털 무역을 특정하는 형태로 지금 협정이 맺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근데 투 레벨 게임이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하면 동맹국 간에 협정을 맺었지만 그 해당 국가 안에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산업이 반발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투 레벨 게임이 일정하게 이 동맹들 간의 협정을 제어하는 이러한 장벽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무역 협정 중에 핵심적인 협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협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요, 일단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정주하는 소재지에 대한 그 이제 해제 문제인데, 이게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동이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지화를 금지하는 형태로 협정이 수렴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술 보안의 형태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에서 이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그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가장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표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술 표준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차별 없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조기에 형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세계가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 간의 기술 표준을 상호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배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국가들하고의 교역이라든지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굉장히 손실을 보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전 세계적인 갈등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AI 거버넌스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국가 전략을 시행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국가 전략 기술 체계에서 개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체계를 보면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빨간 블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백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이 규칙의 선도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신흥 안보 대응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 실행적인 가치에서 현재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어떤 개별 행정 부서 내지는 그 해당 국책기관에서의 실적은 상당히 우수한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범부처적으로 이 엔드투엔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제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 인력 양성이라든지, 산업통상은 기업의 지원, 그리고 과기정통은 기술 개발, 그리고 외교통상은 국제협력, 이제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떠한 종단간 관점 에서 체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하고의 협력적인 의제 관리도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실장 3차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국방, 안보, 경제 안보, 이제 이 분야에서 그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군사 안보와 기술 안보를 각각 담당하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요청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핵심 기술을 표준화할 때 이 의제를 지금 선도하는 글로벌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미국, EU 무역 및 기술 협의회가 가장 큰 축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부처 TF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리고 한미 간에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가 해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실효적인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립니다. 하고 네 번째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동맹 안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좀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ODA를 이용을 해서 신흥국과 개도국을 어떻게 앞으로 한국 중심의 미래 의제의 동맹국으로 수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우리 이 한국의 전자정부라든지 한국의 기술 표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아세안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군들이 또 이렇게 보면 중국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디지털 ODA를 편성할 때 어떠한 국가 전략을 시행할 것인지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AI 플랫폼 규제에서요, 이 한국의 이니셔티브, 지금은 이제 AI 권리 장전이라든지 글로벌 규범이 막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권리 장전이라든지 기술 활용 윤리 심의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을 한미 동맹의 축 안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주적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주도력이 관철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플랫폼 규제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세션 안에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님께서 기술 지정학 시대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 국가 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 들려주셨습니다. 유용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한국과학기술원 김란우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진정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학회에서 인공지능의 진정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발표 및 책임연구원인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란우라고 하고 본 연구는 같은 학부의 전준 및 김태균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의 배경은 저희 현재의 시대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 혹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도래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분께서 잘 이미 인지하고 있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한 비관적인 예측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전체 일자리 중에 약 3분의 2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대체 가능성이 있었던 정형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정형 업무도 이런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비정형 업무에 대한 대체 가능성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예를 들어 예술 분야, 미술이나 음악에 대해서도 AI의 그런 역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학 혹은 사회과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변화 예측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우선 인공지능의 변화를 기계화나 자동화와 비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런 자동화 영향의 확대의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확대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자동화나 기계화가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러한 영향력이 지식 노동자들에게도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문직 직종에는 전문직 역시 이제 마지막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인공지능의 전문직 역시 인공지능으로 약화되고 대체될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이유는 전문가들의 지식 또한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의 일부이고 이에 따라 AI의 학습 대상이며 따라서 대체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연구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허점이라고 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직무 대체 여부에 너무 단순하게 한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동은 경제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단이기도 하며 단순한 어떤 스킬, 어떤 직무, 어떤 역할만을 대체 가능하다고 여기고 이게 대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이런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은 경제적 수단이자 사회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또한 노동과의 연결성을 단순히 직무 대체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라는 어떤 측면에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저희는 총 3가지의 어떤 지식 노동을 연구하였는데요. 총 이 전문직 지식 노동은 소프트웨어 직군, 의료업, 법무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직군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의료업과 법무업의 경우 저희는 질적 방법론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의료업 및 법무업의 담당자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스택 오버플로우, 소프트웨어 직종에 있는 지식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질의응답 게시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는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게시글 방문자 수, 월별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양질의 10년 이상의 꾸준한 사용량에서 시작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또한 GPT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영역이라는 데서 또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측에 따르면 약 44%의 소프트웨어 직종이 GPT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x-액시스는 날짜고요. 이제 y축은 여기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총 질문의 개수, 총 응답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세로선이 GPT가 처음 출시된 날짜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 출시된 날짜 이후로 질의와 응답의 개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총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달리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챗GPT가 출시된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이런 올라온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아주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파란 선 이후로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질의에 어떤 질문이 올라온 것에 답변이 달리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있는데요. 속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SRC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인데요. 이제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미디언 값이나 미인 값 둘 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트렌드에서 챗GPT 출시 이후로 이제 질의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의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 출시 이후에 매일매일 이제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역시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2021년과 2021년 11월 그러니까 챗GPT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어떤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패턴을 찾기 위해서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챗GPT 등장 전후로 커뮤니티 활동의 어떤 특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결을 말씀드리면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프로그래밍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의 커뮤니티의 활발함은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 모두 감소 중이고 특히 답변이 달리는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챗GPT 등장 이후로 복잡한 질문과 답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복잡성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남아있는 이용자들의 경우 기존의 질의응답 패턴을 유지 중입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업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대표 전문 직군인 의료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공지능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대체 관점으로 국한시키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관계적 속성을 초점으로 의료업에서의 인공지능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제 비관적인 의사들도 있었고요.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 행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사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부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어떤 낙관론, 혹은 인공지능이 인간 전문가와 제도의 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회론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료 인공지능에서 의사의 역할은 그 자체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은 AI의 기술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사라는 어떤 주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료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코테이션을 보시면 저희는 그 엔드 포인트에 어떤 그 최종 통과 지점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AI 본부와 소통을 하며 자기가 필요한 AI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의사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을 환자들의 의료 체험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랄 거라며 의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느낌, 혹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AI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를 거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의료 현장에서 AI가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인간의 시각과 판단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주는 형태의 인공지능, 이제 영상 판독이 제일 좋은 사례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의사들이 생각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100장 중에 10장의 어떤 양성 사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골라내는 형태가 아닌 100장 중에 10장의 확실한 음성 사례를 골라내서 의사들의 일을 100%에서 90%로 줄여주는 것이 AI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서 AI가 아마 더 빠르게 도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매우 신중한 형태로 의료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시장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일선 인공지능 기업들의 최대 목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당한 AI의 사용이 정당한 의료 행위임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행위가 인간의 직접적 진료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사들은 기술 구성의 필수 통과 지점으로 작동하며 자신들의 전문성과 제도적 위치성을 기반으로 통제 가능한 형태와 용도의 의료 인공지능을 구현해내고 있으며 의료 인공지능의 유효성은 국소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환자, 제도의 관계망 속에서 결정될 것이며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체하며 의사의 과업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시장에 침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장에 침투하는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 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와 근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인 법무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업과 매우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AI의 대체 가능성의 한계는, 첫째는 공감하고 상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 인격이 꾸준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상담 업무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뭐 그 대면에서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연도 많이 얘기를 듣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를 받는 느낌을 가지는 의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 P3이라는 이 응답자의 응답이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점집에 가는 거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변호사를 만나러 오고,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풀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역할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인격이 이제 법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AI가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 아닐까라는 지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과 고맥락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 법조인의 특성이었는데요. 이제 특히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떤 판례를 물어보면 내가 찾아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보고 법조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모두 고려한 고맥락적 사고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 수 있는 역할이 A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모두 파악하는 인간의 소양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 사회가 이제 AI 침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단 대응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법 역시 의료와 비슷하게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또한 AI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AI의 법률적 사용은 아마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무 상담 업무 및 설득 업무 등 내담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인간 변호사의 중요성은 남아있을 것이며, 사연을 고려하는 판결을 생각할 때 법무업에서는 고맥락적 사고가 필요하며 법조인 집단 행동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역시 남아있습니다.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로 지식 노동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한 많지 않은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식노동의 AI 도입이 결국 바꾸지 못할 부분은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연구는 세 종류의 지식노동 직군 내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면허 혹은 자격증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 직군에 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종은 AI 도입에 집단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이게 커뮤니티의 어떤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사회적 토양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변형되어 발전된다는 어떤 경험적 증거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늘 한계점을 말씀드릴 때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한계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원 김란우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진정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신 김란우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리가 나오는군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26년도에는 차기 이제 회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본 주제는 저를 포함해서 카이스트, 유니스트, 경상대 그리고 IT 솔루션 기업의 4명의 참가자가 같이 공동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 지난 5월에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혁신 포용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을 담은 선언을 하고, 또 지난 9월에 국가 AI-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최근에 이제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이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의 측면, 산업의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좀 더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생태계 진단 및 고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양이 조금 많아서 그 일부분 이렇게 스킵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보고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제에서 AI하고 디지털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조, 물류, 금융, 의료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개인의 어떤 소비자의 고객 경험 가치 제공까지 굉장히 깊숙한 분야의 이 AI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혁신의 어떤 촉매제로서 굉장히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AI가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산업적 측면보다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 AI가 그만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표현되고 있지만, AI를 둘러싼 또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할 때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될 것인가, 빠른 시간에 도달될 것인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사했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OTT 플랫폼이라든지 또 검색 플랫폼들에 비해서 챗GPT의 파급력이 워낙 커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1억 명 사용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태계는 기업의 관점 또 산업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실제 이용하는 참여자들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 큰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라든지 기업, 대학 등의 협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는 국내의 기업에서 AI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혁신 사례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 또는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저희 국내만 놓고 보면 AI 관련해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검색 플랫폼이라든지 또 SKT를 비롯한 통신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AI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하는 현황이 크고요. 또 글로벌 입장에서도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진행들은 여러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한 섹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쟁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연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종합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AI의 역량이라든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 의사결정에 데이터 기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순위에 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는 되어 있는데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뭔가 그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까지는 아직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G에서 메타버스, 클라우드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곧이어 내년 1월에 있을 CES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AI가 그 메인으로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산업의 섹터에서 그러면 AI나 디지털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AI가 그 일반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작업군에서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진단하고 하는 곳에 그 AI가 많이 사용되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물류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 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용 절감성에서 굉장히 AI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은 올해 그 CES에서 그 SKT가 스캠 그 뱅가드라고 하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그 온라인 사기를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금융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AI를 그 AI 기반의 챗봇이라든지 맞춤형 상품을 제시하다든지 사기 거래를 탐지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의료 산업에서는 기존에는 주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웨어러블이라든지 또 기존의 기록을 가지고 예방에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 비즈니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 연구진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AI가 온디바이스 AI처럼 개인화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AI 그 생태계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서 드라이버가 걸릴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번에 보시면 이번에 CES 최고 혁신상에서 특이한 현상이 웅진 싱크빅이라고 하는 교육 기업이 그 AI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을 하였는데, 그게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태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같으면 CPND, 또 기업 경영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직적 통합의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제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산업 생태계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들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고 또 그 연결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 관점에서 AI 디지털 기술의 산업 생태계를 아주 축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AI 디지털 핵심 기술,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3단계로 협의의 산업 생태계를 살펴보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생태계는 물론 정부로부터 또 대학 또 연구소를 필두로 해서
기술, 인적 자본, 네트워크, 자금 조달, 시장 정책까지 연결되는 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AI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눈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 활용 기술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5가지의 그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종의 AI 디지털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기업을 둘러싼 또 좀 더 매크로한 의미에서 산업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A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라든지 또 행안부라든지 산업부에서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국가 AI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그 어젠다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AI를 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리더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산업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시사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까 앞서도 첫 번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산업에 있어서 특히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표준에 있어서 저희 국가적으로 얼마나 기술 주도권을 갖고 표준 설정에 저희가 많이 차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인 신뢰라든지 윤리성 측면에서 얼마나 이 기술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 주도권이라든지 AI 활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한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정책 동향들을 이제 살펴보면 미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22년도부터 현 정부의 그 칩센 과학법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기술 보호 또는 자국 기술의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그 CS 2025에서 중요한 새로운 화제로 떠오른 것이 이 양자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2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스타트업 재팬 2024라고 하는 전시회를 갔는데 일본은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침체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스타트업 생태계하고 AI에 완전히 그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AI 부분을 활성화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침체된 산업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기 표현도 되어 있지만 국가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AI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가 2018년도에 화웨이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연구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저희를 앞질러서 뭐 5G라든지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그 또 참고를 해봐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국가 글로벌한 그 트렌드를 볼 때 저희가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이제 뒤에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인적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AI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특성 때문에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좀 더 실증화하고 근거를 하기 위해서 실증 조사를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부터 기업, 교육기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운영의 최적화라든지 성능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도 국가 대비 굉장히 기술 격차를 느끼고 특히 기술 양극화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초점이 주안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들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이 볼 때는 데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 간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를 떠나서 또 저희가 한 110개 정도의 그 일반 기업이나 그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해서 AI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자금 조달, 지원 인프라, 인재, 시장,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의 현황에 대한 설문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들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과 달리 현업에서 AI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은 이런 그 개선점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그 기업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지원 인프라 수준이 선도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이 AI 그 고도화에 관련해서 인재 고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저희 그 이 설문에 답을 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여러 네트워크나 기술 협력들이 있지만 해외 기술에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드리면 역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인재 확보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의 고도화라든지 특히 저희 연구진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AI 산업 그 생태계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 지원 관리 체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제도상에 또는 정책상의 그 정합성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쉽게도 이러한 생태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도국가 대비 우리나라 기술 현황이 굉장히 그 점수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전체적인 그 타임라인에서 그 주제를 보게 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와 생태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이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AI 디지털 생태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응용 기술의 연계라든지 또 산업형 맞춤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디바이드 축소라든지 또 이러한 윤리 기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술의 활용적 측면에서 이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력 양성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일정한 타임라인을 갖고 어떻게 산업별 또 특히 그 보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된 그 인력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AI 관련된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서 교류나 이런 비자 문제와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교내에서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약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AI 스타트업들이 저희 학교에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이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CVC에서 그 대기업들이 그 사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 기술 지원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양한 주제로 좀 그 폭넓게 그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 들려주셨습니다. 지혜가 가득 담긴 발표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재영 부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AI 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병목 현상 연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장재영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 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법목 형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소 의외의 소재인 연필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 연필이 오늘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연설문은 제가 경제학과 관련된 이러한 연설문 중 가장 좋아하는 프리드만 교수의 연설문 스피치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연설은 이제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이지만 이 논의를 조금은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연필 보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시는 이 연필이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연필을 문방구에서 사는 과정에서는 무수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연필의 원재료가 되는 검은색 부분인 흑연은 광산업에서, 나무는 벌목산업에서, 그리고 고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또 이를 운반하기 위한 운송업, 심지어는 나무를 베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는 벌목산업에서, 그리고 나무를 베기 위한 철을 만드는 철강업에서, 마지막으로 제품을 우리에게 파는 도소매업까지 단순한 이 500원짜리 연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산업을 거치게 되고 세부 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연필조차도 수십 개의 산업이 연결되어 있듯이 AI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는 더 복잡한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표 자료에서 보시는 그림은 국내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그린 네트워크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마치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행성들처럼 보이게 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태양같이 보이는 주황색 원은 최종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과 가까운 산업일수록 그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더 자세히 하고 연구 개요에 대해서 짤막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 조직, 시스템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시각화하고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연결 지점이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각 산업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중심성 또는 중앙성 분석을 통해 주요 산업을 파악하고 산업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일어난 한국 경제의 변목 현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ICT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병목 산업들을 확인하고 정확히는 병목 지점들을 확인하고 정책적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ICT 산업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CT 산업은 디지털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낮은 부가가치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ICT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을 통해 타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면서도 타산업의 혁신에도 영향을 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산업 연관 분석은 경제 내 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적 방법론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ICT 인프라, ICT 활용, 비ICT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국내 허브 산업 분석을 통해 허브 산업을 이제 뽑고자 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황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재를 의미하고 파란색 또는 푸른색은 ICT 활용 산업,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ICT 인프라 산업을 의미합니다. 원의 크기는 부가가치율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인디그리 중심성은 산업으로 들어오는 연결의 강도와 수를 측정합니다.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중간재를 수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아웃디그리 중심성은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운송을 하는지를 측정하며 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은 다른 산업과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중간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을 보셨을 때 수요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고 최종재가 그 중심에 있고 최종재의 정의상 재화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는 전자부품 제조업이 가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공급 측면에서는 보았을 때 당연히 최종재 수요는 정의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도 전자부품 제조업은 그 중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전자부품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그러한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비ICT 분야에서는 도소매업, 자동차 제조업 등이 양쪽 중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진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권위 허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 점수를 바탕으로 한 중심성은 인디그리 앞서 소개해드린 인디그리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수요 중심이지만 조금은 더 고도화된 중심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산업의 지적 중요도를 추가로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츠 허브 점수 또한 공급 주도이지만 좀 더 고도화된 중심성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전자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자동차 제조업 등이 권위 허브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분석도에서는 조금은 다른 매저를 통해서 측정한 네트워크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네트워크 분석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치 중심성, 카츠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중심성은 다른 산업 간의 중간된 흐름에서 연결다리로서의 중요성을 측정합니다. 이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산업은 공급망 안전성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츠 중심성은 특정 산업의 직접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2차, 3차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해당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네트워크, 즉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부품 제조업이 두 측정 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네트워크 내에서의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자부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ICT 산업은 해당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이 다소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소개드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산업의 연결 정도와 중요 정도를 단순히 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의 문제점은 단순히 조망 정도로 볼 수 있고 한순간에 사진으로서 찍은 사진에 불과합니다. 즉 도로로 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연결된 도로만 조망한 것이고 실제로 도로를 통해 움직이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파트에서는 국내 산업들의 변목 현상을 진단하고 산업 성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별 생산성은 2016년까지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최근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전체적으로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많이 정체되면서 GDP 성장률이 과거 10%에서 20%로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반면에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노동인구 감소를 약간은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래프는 기간별 노동 생산성 변동률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2010년대 이후 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생산성 성장 격차는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은 성장이 낮은 산업이 국내 산업의 병목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목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한 채 어느 지점이 막혔는지 또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를 좀 심층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변목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는 아세모글루, 오토, 패터슨 2024년도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산업 간 불균형 성장도 또는 이게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불균형 성장도 또는 성장 간섭도라고 저는 지칭을 하였습니다. 산업 간 불균형 성장 간섭도란 산업이 타 산업과의 생산성 성장 격차로 인해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A라는 산업의 성장 격차가 타 산업의 성장과 격차가 클수록 해당 지수는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산업 간 불균형 성장도를 측정했을 때 1996년에 비해서 최근 2010년대 그리고 2016년 정도의 불균형 성장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산업 간 성장의 양극화가 산업 간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기간별로 성장 감소도가 가장 높은 산업들을 각 기간별로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높은 점수일수록 변목 현상을 일으키는 발생 지점이라기 보기보다는 변목 현상으로 인하여 성장의 간섭을 많이 받은 산업입니다. 즉 상위에 있을수록 해당 산업은 타 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제동이 걸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기간별로 ICT 산업이 성장 감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CT 산업이 타 산업과 생산성 면에서 성장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합니다. 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불균형 정도가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산업, 즉 여기서 보시면은 ICT 산업이 성장률이 평균보다 낮거나
또는 반대의 케이스, 해당 산업의 성장률 격차가 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업별 성장률을 BICT와 ICT의 생산성으로 분해해 보았을 때 ICT의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했던 반면 BICT 산업의 생산성은 1996년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적어도 병목 지점은 BICT 산업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간섭을 제일 많이 받는 ICT 산업들의 성장 간섭도 추이를 기간별로 추적하였습니다. 추적한 결과 전체적으로 앞에 보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장 간섭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개별 산업의 병목 지점을 식별하였습니다. 개별 ICT 산업별로 병목 지점을 식별하였을 때 전자부품 제조업은 최고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비금속 광물,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병목 지점인 산업으로 식별되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받은 산업들이 전자부품,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그리고 통신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산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에 논의의 종합한 결과 ICT 성장값이 커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T 산업에만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었고, 또 두 번째로는 ICT 산업 간에도 성장 차이가 존재하여 서로 간의 간섭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관계가 어느 정도 큰 BICT 산업이 지나치게 낮은 성장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다양한 산업이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산업의 성장은 연관 산업의 동방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은 우리 산업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년간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생산성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개별 ICT 산업의 성장 여력이 더 남은 상황에서 연관 산업의 ICT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관 산업의 동방 성장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